선생님. 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와가 좀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고, 이 프로그램은 양성평등 지원 사업으로 국내 책방 돌아다니면서 국내 청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청춘 세상을 칠하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다 청춘이시잖아요, 그렇죠? 국내 책방에서 책을 매개로 여러 가지 대화도 많이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가 건강하게 서로 도우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궁리하고 모색하는 시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이라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너무 절실하고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 갖고 있고, 오늘은 우리가 어디죠? 아무튼 책방에서 이름이 참 좋습니다. 아무튼에다가 막 붙이면 되니까 책방에서 신의주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사진도 감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상에서의 성평등이 뭔가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우리 신의주 선생님께서 그리고 이제 초대하시는 분에게 이제 좀 책을 좀 소개를 받고 있어요. 이 신의주 선생님이 이제 추천하신 책은 두 권입니다. 에코페미니즘 그리고 탄소의 종말, 탄소사회의 종말. 이 두 권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 책 두 권이 또 어떻게 성평등과 연관성이 있을까? 감은 조금 오긴 합니다만 어떻게 또 설명해 주실까 기대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좀 긴장되네요. 어떻게 하면 조금 가볍게 약간 첫 시작으로, 첫 발걸음으로 좀 해볼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이제 해봤던 그런 경험들 위주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사진을 일단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 책은요, 그 탄소사회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 두 권인데요, 환경 분야에서 그 혹시 조효재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권사회학자거든요. 해외에서 더 많이 알아주시는 분이시긴 해요. 이게 얼마나 유명하시냐면요, 그 UN 그 70주년 그 연설 대회에서도 기조 강연자로 설 만큼 사실 인권학자이고 사회학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 환경 분야를 썼을까, 저는 이게 사실 좀 궁금해서 펼쳐봤던 책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딱 보시면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이게 소제목이거든요. 이 책은 좀 짧게 말하면요, 보편적인 그런 재난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담론으로 접근하면서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재난의 얼굴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공감을 해주시는 것처럼 이런 재난, 사회적인 재난 혹은 자연적인 재난은 이런 얼굴들은 사실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라는 기조로 이 책은 이제 꾸준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그 전 세계적으로 돌봄 노동에 대한 공백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3분의 1가량이 직장을 그만둘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여성일까? 라는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돌봄 노동에 대한 이 사회적인 책임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아이를 키우는 그런 노동 자체에도 여성의 일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사회적인 일을 포기하고 다시 가사노동으로 이제 와야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겨울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요. 추위가 예년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어요. 약간 그 초겨울의 추위를 저는 느낀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추우면 저희가 히터를 틀거나 아니면 옷을 이제 오리털 패딩이든 이제 아주 두터운
그런 옷을 입거나 1년을 주기로 해서 그 전기 사용량이 항상 그 갱신을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에어컨을 사용하고 우리가 뭐 난방기구를 떼서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 쪽방촌의 주민들은 폭염이 오면요 에어컨 시설이 하나도 없는 그 방 안에서 30도가 넘는 온도를 견뎌야 합니다. 기후 위기의 연장선에서 인권의 측면으로 이 책은 바라보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가 찾아오면서 굉장히 많이들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해수면 상승 문제잖아요.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까요? 뭐 이렇게 섬나라 국민들 혹은 이제 뭐 쪽방촌의 사람들 혹은 여성들 이런 사례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재난의 책임이 이런 여성이나 쪽방촌의 사람들이나 섬나라의 국민들한테 있을까? 라고 이 책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탄소 배출이 이제 정말 많이 가속화돼가지고 기후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이런 이제 사회적인 재난 혹은 자연적인 재난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난의 얼굴이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재난, 자연적인 재난이 사회적 약자한테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조금 분위기를 좀 전환해서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활동했던 이야기를 위주로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왜 이런 환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지냈을 때 필리핀에 있던 다공포 초등학교 학생들인데요. 그때가 한 12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20명의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보면은 클라이메이트 체인지라고 해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저게 꽤 오래전 일인데, 한 10년 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필리핀에서도 굉장히 그 기후변화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그 오토바이 매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그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이 오토바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기후위기로 이제 접근을 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캠페인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이후에도 제가 이제 다양한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좀 저한테 그 임팩트가 있었던 그런 일이었는데요. 어디처럼 보이시나요? 몽골. 네, 몽골이죠. 네. 우리가 상상하는 몽골은 어떤가요? 넓어요. 네, 맞아요. 정말 넓은 땅이에요. 정말 넓고요. 하다 보면 정말 깨끗해요. 여기는 색감이 잘 안 보여서 깨끗하고요. 이런 초원이 정말 드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기도 해요. 저는 이제 몽골에서 그 1년 정도 이제 그 활동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몽골에서도 여기 보시면 울란바타르라고 여기가 여기 예, 울란바타르라고 몽골의 수도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같은 곳인데요. 네, 여기에서 한 1년 정도 살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몽골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그냥 파견을 보내줘서 이제 생활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몽골이 생각보다 굉장히 추운 나라더라고요. 겨울 온도가 이렇게 낮아요. 네. 제가 이거 실제로 캡처를 했던 장면인데 12월 17일 날에는 아침 8시예요. 아침 8시인데 이제 그 해가 채 뜨지 않은 상황이고요. 해가 채 뜨지 않았을 때가 가장 춥다는 거를 뭐 온몸으로 겪었어요. 출근을 해야 했던 시기여가지고 사람들이 그 굉장히 많이 이주를 해요. 도심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가진 수단은 초원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냐면요. 저는 초원을 이제 그 갈 때에는 무지개를 끝과 끝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는 사실은 국립공원이에요. 제가 지금 사진 찍은 곳은 그래서 도심에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도심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도심으로 이주를 해오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은 사실은 말밖에 없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게 약간 문화적인 차이인데 저한테 너네 집에 말이 몇 필이냐 있냐 이걸로써 이제 부유의 판가름을 해서 저는 당연히 전 말 한 마리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유 그렇게 안 되게 자랐다고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말 한 마리 줄 테니까 너 가지고 갈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아주 반당하지. 네, 그럴 정도로 문화가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랑 달리 그 말의 어떤 그 소유 여부가 그 부의 판가름이긴 한데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삶이 망연자실하겠어요. 울란바토르의 경우에는 그 게르촌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면요. 우리나라의 대구처럼 분지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도시 자체가 약간 완만한 이런 그 굴곡진 경사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의 중심부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요. 그냥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살고요. 돈이 없고 가난한 분들은 이 제일 굴곡진 이 옆 경사면에 살아요. 제가 이제 찍은 것들은 다 경사면의 꼭대기에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혹한의 그런 추위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사실 추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기름을 떼잖아요. 기름을 떼고 가스 보일러를 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우물물을 길러다 먹는 상황에서 기름이나 가스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이런 우리와 같은 그런 이제 체계가 없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게르 안에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떼거든요. 많은 것들을 떼는데 몽골이 갈탄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석탄의 이제 다른 종류의 일종인데 갈탄이 그거를 돈이 좀 있는 분들은 그걸 사다가 계속 태우고요. 아니면은 이제 폐타이어. 나무 목재도 전부 다 이제 이런 혼합된 나무 목재. 그러니까 화학 섬유가 굉장히 많은 나무 목재겠죠. 그래서 주워다가 그걸 태우다 보니까 한 집에서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태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아까 제가 분지 형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분지 형태에서 이 사람들이 이 겨울이 거의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하거든요. 계속 태우다 보니까 이 연기가 빠져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여기가 울란바토르 도시 자체가 그 굉장히 검은 먼지로 자욱해요. 네. 갈 데가 못 되네요. 갈 데가 못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만약에 몽골 여행을 하실 거면 여름에 가시라.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범죄가 일어나요. 아이가 유괴가 된다든지 이런 이제 사회 문제로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회 문제가 또다시 이 사회 내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주 조금의 뭐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라도 아이들을 조금 이제 책으로서 같이 가까이 하고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게르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1.5도에 도달하면 전 세계 식량 공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2도 올라가면 극한 폭염, 홍수와 가뭄이 대폭 늘어나고 수십억 명이 기근에 빠지고 대혼란과 자원 확보를 위한 전쟁이 빈발할 수도 있다. 이게 탄소 사회 종말에 나와 네. 있는 맞아요. 구절인 거죠. 네, 맞아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주도에선 지금 거의 안 잡힌대요. 와. 거의 안 잡히고 사실 이제 그 많이 부산 이북 쪽으로 좀 넘어간 상태이고 그리고 해녀들이 이제 많이 채취하는 미역이나 아니면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런 종류도 지금 거의 씨가 마른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 상황은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어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문제가 혹시 우리 여성, 어린이, 노인들의 삶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뭔가 환경이 안 좋아져서 취약한 상황, 건강에 위험이 온다거나 어떤 사고에 노출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돌봄 노동에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대체로 여성이지 않을까. 좀 그런 거가 저는 직감, 뭐 이렇게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탄소사회 종말도 추천해 주셨지만, 네. 이제 에코페미니즘 네, 이 네. 책도 추천을 해 주셨거든요.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두 권 다 읽으라고 하니까. 이제 뭐 이 두 권의 책을 네. 특별하게 추천하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조효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인권에 기반한 그 환경 문제를 이제 인권에 기반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에코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 중에 하나를 새롭게 제시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개발 아니면 뭐 백인 혹은 남성 과학 만능주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다루고 있고요. 네. 다양한 작물들을 사실은 이 자연적인 그 어떤 베이스에 의하면 다양한 작물들이 와서 여기서 막 놀아야 되는데 토마토밖에 없는 거예요. 하니까 땅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적인 형태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그 에코페미니즘의 한 축에 있긴 해요. 네. 그렇게 살았을 때의 효용은 뭘까요? 효용 가치를 에코페미니즘은 따지지 않아요. 어떤 생물적인 것들, 인간의 몸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환경적인 그런 것도 그렇고 동물까지 모든 것들이 효용의 가치로서 접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불려져야만이 효율적으로 생산이 되는지에 이제 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시키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또 그런 것들이 또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고 특히 약자들의 어떤 불평등에 가해지는 불평등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좀 이해를 맞아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시고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한 시간이었죠.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없애고 성평을 이룩하자!